자, 이번 문제는요, 35번 문제인데, 35번부터 40번까지가 민사특별법 문제입니다. 6문제.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부동산 실명법, 그리고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 5개의 그 특별법이 있는 가운데 6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35번 보시면, 주택임대차법상 주택임대차 틀린 거 찾아라. 다툼 미성은 판례다. 판례가 대부분이죠, 여러분. 판례 공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 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 임차인은 이 사실을 안 때로부터, 자, 이거는 과거에도 한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2번 정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성계되는 임대차 관계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임대차가 종료했을 때 임차주택이 양도되었다 한다면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 제기하게 되면 종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출제되었거든요. 그 판례입니다. 맞는 판례고요. 역시 판례 내용이 제가 강의했었습니다. 판례 내용 제게 강의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째.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미등기 주택에 대해서도 이 법 적용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고만 있으면 미등기 주택이든 무허가 건물이든 다 됩니다. 역시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 3번.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대차는 존속한 걸로 되죠. 그렇기 때문에 종료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에요. 존속이니까 종료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1번이 중요한 판례다 이뿐이지 2번, 3번은 쉬운 지문들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4번을 보시면 다가구용 단독주택입니다. 19세대 이하 다가구 단독주택 아시죠? 요거는 지번만 정확하면 돼요. 그래서 전입신고를 할 때 지번만 기재하고 동호수 표시가 없어도 됩니다. 대항력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세대 연립주택은 동호수까지 정확해야 됩니다. 다가구 단독주택은 아예 단독주택이니까 지분만 정확하면 그 안에서 호시를 바꾸어도 상관없다. 어쨌든 이것도 출제가 몇 번 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럼 기출문제 반드시 봐야 된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5번.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하여, 이게 포인트죠. 저당권이 이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임차를 했으니까 임차인이 2순입니다, 여러분. 요게 포인트 이미. 그래서 대항력을 갖췄다 하더라도 2순입니다, 임차인이. 후순위 저당권, 이제 3번 저당권이 있겠죠. 실행되더라도 매수인이 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못합니다. 자, 요건 요 상황이에요. 갑의 주택에 1번 저당권자가 있다. 저당권 있는 주택에, 자,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저당권이 있는 주택에, 그 다음에 임차를 해서 갑이 어리 임차인으로 들어왔다. 주택 임차인. 근데 대항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후순위 저당권이 실행됐다. 3번 두 번째 저당권이 또 있다 이 뜻이죠. 병이 이게 경매되었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다 하더라도 후순위한테는 대항할 수 있도록 선순위 대항은 못해요. 그러면 후순위가 경매 실행 들어오면 1번 저당권부터 소멸하기 때문에 전부 소멸합니다. 이 경락받은 사람 정에게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는가 못합니다. 이게 제일 시험 많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대항할 수 없습니다. 5번이 정답이 돼요. 요약서 140페이지 참조하고요. 또 판례 기출 문제입니다, 여러분. 판례 내용에서도 강의했었고요. 사례 문제들은 거의 다 판례 기준으로 합니다. 새 판례 가지고 문제 하나 독특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기존 판례 가지고 합니다. 판례를 따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판례라는 것은 대부분에서 나온 판결만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출제위원이 판례를 따로 만들지는 절대로 못합니다. 다만 지금 나왔던 판례가 아닌 새로운 판례가 한두 개 더 있으면 그거 가지고 새 문제 만들 수는 있어요. 그 점만 주의하시면 되네요. 그러니까 전부 기존의 판례다는 거죠. 일부 판례, 새로운 판례 조금 빼놓고는 전부 기존 판례다. 그러니까 기출 문제이기도 하고 판례 기출 문제이기도 한 거죠. 이 부분도 기출 판례 내용에
강의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유아역사에도 있고 판례 기출 내용에도 있습니다. 판례 강의에도 있습니다. 자, 36번 봅니다. 자, 갑은 을소유. 을소유. 서울특별시 소재 X상가 건물입니다. 서울이라는 것도 그리고 상가 건물이라는 것. 2009년 6월 1일 보증금 4,500만 원에 임차하고 같은 날 인도까지 받았는데 같은 해 6월 10일자에 적법 절차에 따라 사업자 등록 신청했으니까 6월 11일 날 그 다음 날 대항력 갖춥니다. 근데 이것은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럼 별로 의미가 없죠. 다만 6월 1일자, 6월 10일자 인도받고 대항력 갖추었다. 그것만 의미가 있고요. 금액이 또 서울이고 4,500이다. 이게 의미가 있어요. 4,500 같으면 5,000이니까 현행법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가 5,000이니까 서울의 경우에 최우선 변제는 5,000까지입니다. 그러면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 그런데 다음 중 옳은 거 찾아라. X 건물에 2009년 4월 6일자로 조금 빠르죠. 가등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병이 같은 해 6월 19일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했다. 자, 그러면 요건 또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했을 때 본등기 순위가 어떻게 되는가 이게 문제예요.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가 되는 거 아시죠? 가등기 당시 순위입니다. 가등기 순위로 소급합니다. 그런데 소유권 병이 소유권 취득하는 것은 물권 변동은 본등기 한때입니다. 본등기 효력. 본등기 효력. 병이 소유권 취득하는 시점은 언제냐? 본등기 한때입니다. 본등기 한때니까 6월 19일자 취득하겠죠. 그러나 본등기 순위가 가등기 순위로 소급하니까 가등기 한 날짜가 4월 6일자입니다. 4월 6일이고요. 본등기 한때는 6월 19일자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4월 9일자로 본등기 순위가 소급하기 때문에 4월 9일자로 본등기 순위를 확보합니다. 그러면 이게 먼저고 상가 임차인은 2순위가 되는 것이죠. 6월 1일자니까요. 특히 대항력 갖춘 게 6월 11일자니까 더 늦죠. 갑은 2순위가 되는 겁니다. 상가 임차인 2순위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가등기 된 상태에 들어간 것이죠. 사실은. 이거 위험한 겁니다. 그렇다면 갑은 자신의 임차권으로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대항 못합니다. 병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옳은 문제 찾아라니까 1번이 곧 바로 정답이에요. 문제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응용해서 냈습니다.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병이 소유권 취득하는 것은 본등기 한때지만 병의 소유권 취득 시점은 순위가 가등기 한때입니다. 가등기 한 날짜가 4월 6일자인데요. 이 순위에 따르니까 본등기 순위가 빠르죠, 오히려. 임차인 들어간 게 6월 9일자, 6월 1일자니까. 6월 1일자죠. 6월 1일자. 6월 1일이니까 늦습니다. 그러니까 병에게는 대항 못합니다. 1번이 곧 정답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존 나온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 다음 2번 봅니다. 갑이 임차 목적물을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 목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장이지만 사용하였다면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 아니다가 틀렸습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도 일부가 상가용으로 사용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상가가 일부로 사용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갑을간의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이러면 상가 임대차의 경우는 기간에 정함이 없으면 1년으로 보죠. 최단기 보장. 그럼 계약 갱신이 없었다면 그 계약은 2011년 5월 31일에 만료된다. 아니죠. 2009년 6월 1일자 기준이니까 1년이면 2010년 되겠죠. 6월 1일이 됩니다. 2010년 6월 1일자에 만료됩니다. 그럼 2011년 하면 2년 가까이 됐죠. 틀렸습니다. 2011년이 아니고 2010년 6월 1일자 기준입니다. 왜 1년 계산은요.
2009년 6월 1일자니까 다음 날인 2009년 6월 2일자 기준으로 끝나는 날이 2010년 6월 2일자리인데 그 전날이 만료되는 날 2010년 6월 1일 12시입니다. 밤 12시. 예. 그래서 이게 틀렸고요. 갑이 임차 부분의 일부를 경과실로 파손하는 경우는 계약갱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 중과실일 때 계약갱신 거절 사유죠. 갱신 거절 사유인데 경과실의 경우는 거절 사유가 아닙니다. 예. 고의 중과실이라 해야 됩니다. 예. 경과실로 파손했다 하더라도 요 손해배상 책임 별도로 하고 갱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보증금 이외라고 하니까 보증금이 아까 4,500원이었죠. 매월 50만 원씩 차임 지급한다. 이러면 매월 50만 원이니까 환산 보증금 계산해야 돼. 곱하기 100을 하면 됩니다. 1분의 100이니까 100분의 1이 아니고요. 1분의 100입니다. 그러면 50만 원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5천만 원 됩니다. 그러면 환산 보증금은 보증금하고 5천하고 합하면 9,500이 돼요, 여러분. 9,500이 되면 서울 지역의 경우에 최우선 변제는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서 5천만 원까지가 최우선 변제입니다. 그러면 초과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 못 받습니다. 갑은 보증금 중 1,500만 원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다른 담보 물권자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는다. 이것은 최우선인데 최우선 변제 못 받습니다. 5천을 초과했기 때문에요. 초과하면 하나 더 나머지 부분만 할 수 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초과 부분 있으면 전체적으로 최우선 변제 자체가 안 됩니다. 우선 변제는 변론을 하고. 그래서 이 문제는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갑은 6월 11일자 다음 날인 6월 11일자 대항력 취득하고 병은 4월 6일자 기준으로 가등기 순위에 따른 본등기를 했기 때문에 본등기 순위가 가등기 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빠르죠. 따라서 순위가 소급하기 때문에 병이 우선합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1번 이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낸 것이죠. 상가임대차 간략하게 내지 않고 사례를 만들어서 복잡하게 낸 겁니다. 이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높았다. 이 문제 40문제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은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37번 봅니다. 주택임대차가 한 문제 더 나왔네요. 옳은 거 찾아라.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 지위와 대항력 갖춘 임차인으로 지위를 함께 가졌다. 이러면 1순위 전세권자고 1순위 임차인이다 이 뜻입니다. 대항력도 있고요. 자, 그런데 대부분 판례는 판례 강의할 때 제가 전세권하고 임차권은 각각 별개의 권리다 했습니다. 별개의 권리.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가진 자가 전세권자 지위에서 경매 신청했을 때 임차권 대항력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행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주택 임차인과 전세권자의 지위를 함께 가진다. 이때 임차인 지위에서 경매 부분에 배당 요구했다면 전세권 행사한 거 아니기 때문에 함께 배당 요구한 것으로 봐야 된다. 틀렸죠. 그러니까 결국 1번하고 2번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별개의 전세권과 임차권은 별개의 권리다. 갑이란 사람이 임차인으로서 전세권 등기까지 했다 하더라도 각각 별개의 권리다. 제가 판례 강의할 때 분명히 강조했고 이 부분 2번 판례는 정면으로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거 찾아라 하니까 1번, 2번 틀렸고요. 자, 3번 보시면 대항력 있는 주택 임차권과 분리하여 여기 포인트입니다. 보증금 많은 채권만 양수한. 자,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무담보 채권, 담보 없는 양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우선 변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 임차주택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우선 변제권자의 지위에서 배당 요구할 수 있다? 안 됩니다. 담보 없는 채권 양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선 변제가 안 됩니다. 자, 이것도 기본 내용이고요. 이 판례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판례 내용이 다 있습니다. 대항력권 및 확정 일차를 갖춘 주택 임차권자, 임대차 성립 당시에 임대인 소유였던 대지가,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토지와 건물이 임대인 소유였다는 거죠. 처음부터 임차권이 들어올 때부터. 그런데 대지가 타인에게 이제 그 다음 양도되고
임차주택과 대지 소유가 달라지더라도 나중에 대지 부분에 대해서만 따로 경매가 되었다 하면 거기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가?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이 설정될 때, 임차권이 들어올 때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임차권은 토지에도 효력이 미치고 건물에도 효력이 미치는 겁니다. 근데 대지만 따로 매각되고 대지만 따로 경매되었다. 그럼 대지 환가 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은 임차권의 효력은 건물에도 효력 미치지만 토지에도 효력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임차권이 설정되고 난 뒤에 임차권이 성립하고 난 이후에 대지만 따로 매각되고 이 매각된 대지가 경매로 실행된다 했을 때 이 환가대금에서 환가대금에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4번이 정답이다. 또 5번의 경우는 주택 임차인이 사망했다면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는 항상이 틀렸죠.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없을 때는 주택 임차권을 상속받습니다. 근데 상속인이 따로 존재한다면 가정 공동생활을 하게 되면 우선 변제를 상속을 못 받게 되고요. 상속인이 존재할 때 가정 공동생활을 하지 않으면 이혼 이내 친족과 공동상속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상속권자에 우선한다. 틀렸죠. 자, 그러면 요거 정리해 두면 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상속인이 없다. 이러면 상속권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상속권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상속인이 있다. 상속인이 있는데 첫째, 상속인과 가정 공동생활을 하게 되면 상속인이 상속받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상속 못 받습니다. 이 사람. 두 번째, 상속인이 가정 공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면 그 상속인하고 이촌 이내 상속인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공동상속입니다. 자, 이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항상 상속권자에 우선한다. 이런 문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이 또 틀렸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인데 판례 내용에 있습니다. 4번 내용이요. 그래서 주택임대차가 지금 두 문제 나왔고요. 상가임대차가 한 문제입니다. 나머지 법조문들은 각각 한 문제겠죠. 그러면 자, 38번 보겠습니다. 가담법이 나왔네요. 틀린 거 찾아라. 판례 기준.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설정자는 담보권자에 대해서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자, 갑이 얼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이 자기 부동산에 대해서 가등기 담보를 설정해 줬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담보만 설정해 준 것이지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간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당사자 간에는 갑이 설정자인데 설정자인 갑이 여전히 소유자입니다. 소유권이 설정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 목적 범위 안에서는 제한받겠죠. 담보 설정해 줬으니까. 그래서 1번은 맞다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 기속청산의 경우 채권자는 기속청산이라는 것은 청산 절차 거쳐서 청산금 지급하고 소유권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담보실행 통지를 해야 되는데 그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대해서 다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확히 통지해야 됩니다. 잘못되었으니까 고칩시다. 이렇게 못 한다는 거죠. 이 2번도 맞는 표현이고요. 이 다 법 조문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 3번 청산금 미지급으로 본등기가 무효가 된다. 청산 절차에서 청산금 지급하지 아니하고 본등기가 되어 있어도 그 본등기는 무효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청산 절차를 다 마치면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됩니다.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면 대법원 판례는 이때 본등기는 이제 유효하다. 이렇게 됩니다.
청산 절차를 다 마치게 되면 유한 등기 될 수 없다가 틀렸죠. 예, 될 수 있습니다. 3번도 역시 제가 판례 내용 속에서 판례 강의 내용 속에서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4번 보시면 실행통지 상대방이 채무자 등자 주의하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채무자 등에는 채무자도 있고 물상보증인, 가등기 담보 후 소유권 취득한 제3자도 채무자 등에 포함되거든요. 채무자 등이란 단어에는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채무자, 물상보증인, 가등기 담보 후 소유권 취득한 제3자, 이 세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이다 이러면 모두에 대해서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통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은 통지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4번도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 채권자와 채무자가 가등기 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등기 이후에 발생할 채권도 후순위 권리자에서 우선 면제받는 가등기 담보권의 피담보 채권에 포함시키려 하는 약정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건가등기 담보죠. 건저당처럼요. 건가등기 담보입니다. 가능합니다. 해서 3번이 정답이 되는데요. 무효인 본등기라도 청산 절차 거치지 않아서 무효인 본등기라 하더라도 청산 절차를 나중에 거침으로써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는 판례입니다. 그리고 요약서는 146페이지 이하에 또 있습니다. 자, 39번 문제를 보시면 부동산 실명법에 관한 문제죠. 명의신탁 약정을 통해서 병소유의 갑과 을은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병소유 X건물의 소유권 등기를 을명의로 하였다. 자, 요건 사례가 이제 3자 간 명의신탁일 수도 있고 계약 명의신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장을 좀 풀어놓은 겁니다. 어쨌든 갑과 을 간에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고 병소유 X건물을 매수를 해서 등기를 을명의로 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매수 당사자가 매도인이 병인 건 틀림없는데 매수인 역할을 한 사람이 갑인지 을인지 지금 안 나타나 있을 뿐입니다. 그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3자 간 명의신탁은 갑이 병의 건물을 X 건물을 매수하고 등기를 을명의로 해두는 것. 이게 바로 3인간 등기 명의신탁이고 계약 명의신탁의 경우는 갑이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을과 역시 을과 명의신탁 약정하겠죠. 을이 매수인이 되어서 병의 부동산 갑 건물을 X 건물을 갑과 병이 매수하고 등기를 을명의로 하든 이런 방법도 있죠. 어쨌든 을명의로 등기되지 않습니까? 갑과 을은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병 소유 X 건물의 등기를 을명의로 했다. 자, 갑과 을 간에 명의신탁 약정하고 병의 건물을 을명의로 등기한다. 이 방법. 갑은 자금을 대고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을이 매수인 역할을 하면서 병의 건물을 매수해서 을명의로 등기하는 것. 이 방법. 3인간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두 가지. 자, 틀린 거 찾아라. 갑이 X 건물을 매수했다. 이렇게 하면 바로 이 상태죠. 갑이 매수인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3인간 명의신탁이죠. 자신에게 이전 등기하지 않고 곧바로 을에게 이전했던 경우, 자, 이런 경우 병은 여전히 자, 이 경우에 3인간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입니다, 여러분. 약정 무효고 이 등기 무효입니다. 그러면 갑이 소유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갑이 X 건물을 매수하고 자신에게 등기하지 않고 곧바로 을에게 이전했다면 병은 여전히 소유자이고 소유자로서 갑에게 매수인 갑에게 이전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자, 여전히 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의무 부담한다. 맞죠? 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의무 부담한다. 맞습니다. 이 3인간 명의신탁이에요. 이전 의무가 있습니다. 왜? 등기가 무효니까. 약정도 무효고. 그래서 1번은 3인간 명의신탁 문제다라는 것. 그 다음 2번. 을이 갑의 허락 없이
A에게 건물을 신탁하여,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재건축 사업을 진행했다. 요 판례가 이제 처음 나온 것인데요. 갑과 을 간에는 명의신탁 약정인데 을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근데 A하고 갑의 허락도 없이 A하고 X 건물을 신탁했습니다. 그러면 을이 신탁자이고 A가 수탁자가 돼요. 신탁 관계에 들어가면 외부적으로 A가 소유권 취득합니다.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외부적으로도 소유권자가 됩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명의신탁에 무효를 이유로 돌려달라 할 수 있는가? A에게 대항 못합니다. 그래서 명의수탁자가 다른 사람에게 처분해버리면 못 찾아옵니다. 실명법은 다른 사람 명의로 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래서 2번 지문도 옳은 표현인데 2번 지문은 이번에 처음 나온 판례입니다. 새로 나온 판례다. 새로운 판례다. 사례다. 거죠. 그러나 수탁자가 제3자에게 신탁을 해버려서 처분해버렸다면 결과적으로 그 처분은 유효하기 때문에 갑은 명의신탁이 무효란 이유로 돌려달라 할 수 있느냐? 못 돌려달라 할 수 못한다는 거죠. 예. 대항 못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면. 자, 어쨌든 1번, 2번이 둘 다 옳은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보시게 되면 을에게 X 건물을 매도한 병이, 자, 이건 계약명의신탁입니다. 보세요. 을에게 X 건물을 매도한 병이 이렇게 매매한 겁니다. 갑이 자금을 대겠죠. 그러면 갑을 간의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관하여 선의이다. 두 사람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 무효인데 이것을 모르고 팔았다는 거죠. 병이 선이다는 거죠. 선이면 요 등기가 유효입니다. 등기가 유효. 병이 선이면 등기가 유효지 약정이 유효되는 거 아닙니다. 보세요. 그 약정은 유효하다 틀렸죠. 등기가 유효하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건 계약명의 신탁의 기본 내용 아닙니까?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 그 등기가 예외적으로 유효하다. 약정은 여전히 무효입니다. 예. 아주 기본 문제고요. 예. 물론 요약서 153페이지에 계약명의 신탁에 관해서 상세히 제가 적어놨습니다. 예. 자, 그 다음 4번 봅니다. 을에게 X 건물을 매도한 병이 역시 계약명의 신탁이죠. 예. 갑을 간의 계약명의 신탁의 약정을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면 병이 소유자입니다. 예. 여전히 병이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병은 을명의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요 경우는 선의인 경우고요. 명의신탁 갑과 을이 약정하고 병이 을과 매매계약 체결하고 이전 등기했다. 갑과 을 간에는 약정이 있고요. 자, 이런 경우에 병이 약정이 있다는 걸 알고 했다면 이 계약명의신탁은 등기 자체가 여전히 무효입니다. 그래서 현재 소유자는 병이 소유자입니다. 병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병은 이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선의였을 때는 등기가 유효하기 때문에 말소 청구 못합니다. 이때는 을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자, 을이 소유자다는 것도 이미 기출문제 나왔었거든요. 요거는 이제 병이 악일 때 이 뜻이죠. 병이 갑을 간의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알고 있다. 이런 경우에 악이니까 병에게 여전히 소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병은 을명의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번 갑과 을이 법률상 부부이고 그 다음 위법한 목적이 없다. 탈세 목적이 없다. 이게 포인트였죠. 부부라 하더라도 탈세 목적이 있으면 무효입니다. 명의신탁이. 근데 탈세 목적이 없기 때문에 유효입니다. 유효기 때문에 명의신탁이 유효기 때문에 당사자 갑은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할 수 있고 해지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과 을 간에 부부간이지만 탈세 목적이 없다. 그러면 이 명의신탁 약정 등기된 것 유효입니다. 유효. 유효니까 당사자 간의 명의신탁은 유효니까 갑은 소유자로서 언제든지 계약 해지하고 돌려달라 이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인간 명의신탁입니다. 자, 이 계약 명의신탁 문제는 3인간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매도인이 선인 경우, 계약 명의신탁, 매도인이 악인 경우, 2인간 명의신탁 네 가지를 다 냈습니다. 예. 그 점에서 조금 복잡하게 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명의신탁에 관한 기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죠. 계약 명의신탁의 경우에 명의신탁에 대해서 매도인이 선이라면은 그 약정은 여전히 무효고 등기가 유효입니다. 예외적으로. 예, 이게 핵심이라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요약서 153페이지에도 요약이 되어 있고요. 예. 자, 4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 집합건물 문제죠. 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옳은 거 찾아라. 예. 완성된 분양 목적물의 하자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예.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다. 거주할 수 없는 분양물이다라고 한다면 입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전유 부분이 속하는 일종의 건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험이 하자입니다. 예.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험은 하자는 전유 부분에 존재하는 거 추정한 게 아니라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걸로 추정합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이건 기본 조문하고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예. 2번은 점수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 2번이 정답이 돼요. 그 다음 3번 보면 임대 후 분양 전환된 집합 건물. 건물이 완공된 거는 임대 시점에 이미 완공되어 있겠죠. 그래서 분양 전환 시점 기준으로 이게 틀린 겁니다.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분양 전환 시점이 아니라 최초 임대 시점부터 하자가 있으면 하자 보수하라 물을 수 있는 겁니다. 전환 시점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보시면 분양자가 공급자입니다. 도급 매도인 쪽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시공자는 건물을 지은 사람을 뜻해요. 분양자가 시공자에게 주로 분양자가 시행사라고 합니다. 시행사가 시공자에게 건물을 지을 것을 도급 계약하는 것이죠. 그런데 분양은 분양자가 하는 것이죠. 시행자가 대행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분양자가 시행사이기 때문에 매도인이다 이 뜻이죠. 이 사람들이 시행사고 매도인입니다. 시행자 해도 되고요. 매도인입니다. 그러면 분양받는 사람을 수분양자, 고객이겠죠. 그럼 수분양자는 시공자에게 담보 책임 물을 게 아니라 분양자에게 담보 책임 물어야 되죠. 예. 도급 계약에 대한 하자가 있으면 분양자가 시공자에게 내부적으로 책임 묻는 것은 별개로 하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은 분양자가 지는 겁니다. 시공자가 지는 거 아니다. 틀렸습니다. 자, 집합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다. 이러면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건물 인도 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하자 발생 시 기준입니다. 하자 발생 시 기준. 그때부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인도 전에라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도 시가 틀린 겁니다. 40번은 비교적 조금 쉬운 문제인데요. 어쨌든 35번부터 40번까지는 특별법이고 주택임대차에서 두 문제 냈다는 것. 주택임대차에서 두 문제 내고 상가임대차 사례 문제 한 문제 내고요. 부동산 실명법에서 명의신탁 한 문제 내고 가등기 담보에서 한 문제 내고 집합건물에서 한 문제 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앞으로 몇 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 10문제, 물권법 14문제, 계약법 10문제, 그리고 특별법 6문제, 총 40문제. 자, 이렇게 해설을 마감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